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카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인 DLS와 DLF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가 수익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관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캐나다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회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이 각각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한미일 3국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보합권 수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좀 버텨주는데 코스닥은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소미아 지금 폐기 부분이 있습니다. 협정 폐기가 된 거고요.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소재고요. 이로 인한 시장 하락 가능성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뭐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변동성 그리고 주 후반에 있을 이제 뭐 주말에 있을 예정이죠. 잭슨홀 미팅에 숨죽이면서 시장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쪽에서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철강 종목 내리고요. 통신 종목이 내립니다. 코스닥은 5G 관련주들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그 반사익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이른바 애국 테마주들이 오늘 모나미, 신성통상 비롯해서 급등하는 모습들, 화이트진로홀딩스 상한가 돌입했네요.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예상대로 뭐 큰 이벤트가 주 말에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이곳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 변동폭도 박스권 내에서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그렇다면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94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약보합이고요. 0.13%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죠. 자, 하루간의 흐름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41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52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던 시장인데 정오경에 지금 고점 찍고 살짝 밀려 내려오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382억 원 사는데 주로 연기금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파입니다. 외국인은 소량 매도입니다. 시총 상위주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보합, 약보합 오갑니다. 현대차 그동안 많이 밀렸죠. 12만 5천 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네이버가 소폭 조정 나옵니다. 네이버도 그동안 하락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온 종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과 현대모비스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신한지주, SK텔레콤 보합 혹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상승, 그리고 포스코만 빠지고요. LG생건, 삼성물산, 기아차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은 삼성물산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609.07포인트, 610선이 살짝 이탈이 되면서 다시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607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612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은 투신 쪽에서 주로 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303억 원 일단 매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빠지고요. CJENM 약부합권, KMW 5%대 급등 나와서 6만 원 쉽게 지금 넘고 있고요. RFHIC부터 해서 5G 관련 대표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이 오늘 수반이 됩니다. 펄어비스도 오랜만에 3%대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모두 올라가고요. 휴젤은 또 조정이 나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소폭 조정, HLB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어지럽게 좀 움직이네요. 종목 자체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 솔브레인, 에코프로비엠, 원익 IPS 소폭씩 상승하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는 조정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증시 조정받는 가운데 환율은 올라가네요. 1212원, 지금 4원 60전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리세션이라고 하죠. 아래 공포가 미국에서 촉발이 됐고,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독일도 그렇다, 우리도 지금 근접했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 반응이 지금 온탕 내탕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하나 어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추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커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보게 되면 이런 장단기 금리차, 특히 이번에 어떤 봄 때도 10년물과 3개월물 쪽에 역전이 일어나면서 우려감이 한번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년물과 2년물 차이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역전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전이 나온다라는 흐름은 아무래도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가시화 흐름들과 함께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한 16개월 뒤에는 이런 어떤 부진함들이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들이 큰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를 알리는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라는 데 또 무게는 두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현상들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데이터와 함께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과거 미국 국채가 10년물에서 2년물이 역전이 발생했었을 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을 제외하고 났을 때 한 4번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과 지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좀 차이점이 나오는 흐름들이, 이 과거는 금리가 역전됐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차이점이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이 발생했는데 특히 경기가 좀 과열되고 자산이 버블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과 같이 이어지면서 나오다 보니까 특히 금리 역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 더 주식시장은 올라갔다가 급하게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차이가 이 경기 두도가 미리 가시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어떤 국면에서 발생했다는 부분들, 특히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였다라는데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가지 또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 어떤 주식 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에 불안한 현상들이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빨리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장기 금리, 특히 10년물 국제 금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빠르고 강하게 반영되면서 나왔던 지표가 아닐까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실질 금리와 실질 GDP의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특히 과거의 흐름들과는 다르게
실질 금리 자체가 먼저 하락하는 현상, 특히 미국의 실질 GDP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현상들은 아닌데 오히려 금리 자체가 먼저 빠르게 하락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련된 펀드멘탈보다 금리가 먼저 약간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관점들로 볼 수 있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정확하게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경기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어떤 비경제적인 요인이 가세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비경제적인 요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스몰딜 형태의 어떤 무역 분쟁의 마무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극단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빅딜을 노리는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빅딜 아니면 노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중국과의 지적재산권이나 뭐 어떤 인터넷 자유화, 비관세 장벽 이런 모든 기술 부분들까지 포함한 부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작은 쪽에 대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나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위안화 관련된 부분의 절상 이런 쪽에 작은 부분부터 아마 하반기에 조금 더 스몰딜이라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글로벌 행정부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컸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던 뭐 금리나 1%포인트를 해야 된다. 양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쪽까지 봤을 때는 일단 내용이 어떤 미국의 경제가 바로 꺾여지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환율 전쟁에 동참하려고 하는 즉 중국의 환율에 대한 약세라든가 특히 독일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면서 채권을 발행했던 부분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본질을 약간 외면하면서 오히려 어떤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만 강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역 분쟁과 관련된 적어도 스몰들이 해결이 돼야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나마 챙겨볼 수 있겠다는 관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조선주 움직임도 활발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오르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들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그래도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은 조선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6월 중순에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는데 이번 주에 저점권에서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우려감이 해소됐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성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번에 LNG선 관련돼서 아프리카 막스탱커에 10척의 수주 공시를 했고요. 오늘 또 대우조선해양도 추가적인 공시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재평가가 좀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LNG선 수주 가능성들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카타르 LNG선 80척이죠. 이쪽에 따른 변화를 좀 기대를 하면서 또 어떤 조선업과 관련된 연관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운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운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는 게 클락슨 데이터란 회사 거를 많이 참고하는데 관련된 클락시 인덱스를 보게 되면 2018년도 12월 달에 육박하는 전고점대를 시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는 않구나라는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BDI 지수도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수준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부진하지 않다는 관점들과 함께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해양 플랜트 쪽인데
작년 같은 경우 LNG선 쪽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에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수주가 좀 없었다라는 쪽인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아마 또다시 하반기에 발주가 나오고 그를 수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조선주의 실적과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자산 기준의 PBR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0.5배에서 0.6배 정도 사이 정도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평가에 대한 흐름들이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다시 보자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산업인 만큼 수주가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 흐름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경기 민감의 또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는 쪽으로 연관해서 봤을 때는 아직 어떤 경기 신호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상황 쪽에서 먼저 주가가 반응하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하려는 심리가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실적이나 어떤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싸다라는 국면 쪽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흔들릴 때 접근하는 저점 매수 전략 쪽으로 한정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FOMC 의사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번 와르르 무너졌다가 지금 좀 잦아든 느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그냥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쪽이. 그렇습니다. 이 아래 공포,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경제학상에서는 2분기 연속 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이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굉장히 좀 적다. 한 3대 7 빠질 확률이 3이라면 경기 둔화가 맞다. 왜냐하면 경기가 고점에서 꺾이는 건 맞지만 경착륙이 아니라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다. 라는 쪽에 저는 무게를 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2.9% 성장했어요, 미국이. 예. 그리고 1, 2분기만을 놓고 보면 2% 중반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한 2% 중반 내지 초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착륙은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일단 고용하고 소비는 나쁘지 않아요. 제조업만 좀 휘청하고 있을 뿐 이 소비와 고용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기 때문에 바로 22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건 조금 이른 판단인 것 같고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갈 거냐 이 패권 전쟁의 이 향방에 따라서 약간의 성장률에 어떤 조금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감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로 안 된다 한 번에 확확 낮춰라 연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3분기 이후의 경제 방향성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네요. 물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과거 1978년 이후에 미국이 5번 발생을 했고 평균 22개월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 실제로 5번 모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더라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거의 2단화처럼 전 세계 우방국들을 등지면서도 자국 경제 지표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증시도 좋았고요.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고요. 소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 이제 3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돼서 그 내상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건 내년 11월 대선이에요. 그쵸. 꼭 돼야
내야 된다라는 확실한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싸움도 조금 뒤로 미루고 있어요. 3천억 달러의 상당의 10% 관세는 12월 이후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미국의 쇼핑 대목만큼은 내수만큼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경우에도 중국산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거는 수입할 때 다시 역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좀 봐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표심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제롬 파웰 의장한테 뭐 1% 넘게 금리를 낮춰라. 정확하게 뭐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런 경기 하방의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교산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시작한 전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치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가 이분은 지지율이잖아요. 즉 그러다 보니 뭐 확 빠지게는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차치하고 국내 현안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어제 그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한 6시 30분 정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종료예요. 결정이 난 거고요. 일단 뭐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향후에 파장이 좀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이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이제 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보를 이유로 지금 지소미아 이제 이 안보협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좀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가 깨지 않고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나마 뭐 그냥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아직은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의 지금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우리 정부에 유지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한미 공조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대목을 먼저 건드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2016년 이 협정을 할 때에도 일본도 원치 않았고 우리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미국이 원했던 거예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나온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속으로 깨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지소미아를 연장 여부를 국내에서 이제 논의하니까 예. 오히려 발을 뺐어요. 자기는 연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빠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1965년 한일협정도 한국이 깼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소미아 협정 역시 한국이 깼다. 국제적 약속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가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렇게 계속 짜더라고요. 짜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일본이 굉장히 뭐 유감이다로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폐쇄를 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연 이걸 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고 혹시나 우리가 트럼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협박하는 거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을 꼬집어서 왜 삼성은 무관세지? 당연한 거예요. 삼성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애플은 중국 공장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삼성은 베트남이든 다른 공장에서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미를 잡아서 뭔가를 또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등 우리 수출 기업을 정말로 관세를 타겟으로 할지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또 한국에다 할지 그쵸.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할지 이런 파장을 봐야 됩니다.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이 유감이다라고 지금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발표 자체로는 어제 NSC가 끝난 뒤에는 뭐 이거 별로 문제 없다. 미국 쪽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다시금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소미아를 깼기 때문에 일본이 2차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지소미아는 명분이 다르고 예. 사실은 일본이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 지금 하고 있는 매각할 거냐, 현금화 예. 시킬 거냐, 이 압류한 자산을 하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 카드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강도,
두 번째 카드를 낼 거냐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죠. 28일이면 이미 우리나라는 수출 우대 심사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1,100여 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가운데 아무거나 지정할 수 있어요. 이 품목, 저 품목. 근데 가장 타겟으로 하는 건 당연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며 반도체 장비며 예. 우리가 굉장히 아플 곳을 찌르겠죠. 이외에도 민간 분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출도 규제할 수 있고요.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민간의 어떤 교류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이제 뭐 비자 심사도 좀 까다롭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송금 규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일본이 굉장히 거슬려 하는 부분, 지소미아를 거슬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제 압류한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일단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온도차가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갈등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반도체 굴기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렇게 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이미 이제 2025 예. 전략에 의해서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해서 지금은 로엔드 저가 사양의 D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D램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재, 장비, 한일 간 저렇게 이제 교역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니 소재 장비가 중요하구나.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약 34조 원 규모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른바 이제 대기금, 빅펀드라고 해서 중국의 직접 회로 산업 투자 2기 규모를 만들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1기 24조 원에 이어서 2기 34조 원, 거의 뭐 60조 원 가까운 돈이죠.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 하웨이 제재 이후에 국산화 필요성을 굉장히 중국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이런 펀드를 뭐 AI라든가 5세대 이동통신, 3월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어떤 투자 겹들어 살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분쟁을 속에 반사이익을 거둬가면 물론 그를 기회로 해서 자기네 자국 사업을 좀 부흥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참 그 중국이 카피캣이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굉장히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점유 우위를 점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참 쉽지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잘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뭐 코리아 바겐세일 나오고 있는데 싸다고 근데 덥석 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위기가 지금 사실 미국 경기는 고점이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꺾일 때 초반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가장 먼저 환율, 예. 금리, 환율과 금리, 그다음에 주가 지수인데 지금 그나마 주가 지수는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금리는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환율 시장도 그다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예요. 지금 G2 무역 전쟁이 있죠. 일본과의 분쟁이 있죠. 유럽도 불안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최근 들어서 삼성을 지금 꼬집어서 지금 저렇게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다음 카드가 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 28일부터는 일본이 또 추가 보복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금 1950선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하단 1900선에서 박스피 하단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이제 현금을 좀 확보 비중을 좀 높이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PBR, PER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약간 무시해도 되는 국면이죠. 저가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건 이제 반등할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그쵸. 되는데 지금 반등할 모멘텀은 거의 찾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뭐 다음 달 물론 뭐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뭐 2차례 50bp 인하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유상향이지만 그게 아니야. 위기. 이 정도야 예.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이러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같은 기조입니다. 보수적인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의 종목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